네, 안녕하십니까. 해커 수정입니다. 오늘 처음 모의고사를 이제 진행하게 돼서 해설 강의는 연달아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험이 1교시, 2교시, 3교시 했던 것처럼 해설 강의도 논술, 요약, A, B 이렇게 한꺼번에 진행할 건데 중간중간 잠깐 쉬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처음 시험을 보니까 오늘 어땠나요? 자, 이제 조금, 두 달밖에 안 남아서, 아까 말한 60일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60일 정도 모의고사 한 10번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10번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물론 제가 이때까지 안 했던 이론들도 간간히 한두 문제씩 집어넣고 또한 또 맨날 나왔던 문제들도 집어넣기도 하고 또는 어중간한 문제들도 하고 어떤 때는 2019년형 어쩔 땐 2013년형 그 해마다 좀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번에 출시 때 모의고사반 했던 선생님들은 이제 그때 풀었던 문제들도 한두 개 정도는 이제 같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문제들은 이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논술 문제는 오늘 교사론에서 냈어요. 사실 모의고사 1회부터 10회까지 제가 교사론하고 사상사하고 법령 문제는 다 넣었어요. 필수적으로. 그래서 암기하는 부분이 많은 문제는 좀 많이 넣고 그 외에는 이제 좀 번갈아서 이렇게 짝수랑 홀수랑 나눠서 이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논술 문제는 교사론인데 아마 다음 주도 교사론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가 교사론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교사론을 모의고사 때 좀 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총점 15점에 해당하는 내용이 수업장악, 동료장악, 자기장악의 유형과 특징인데 9점이에요. 엄청 덩어리가 큰데 사실은 이렇게 뚫어서 나눠서 보면 3점짜리 3개인 거죠. 그쵸? 그런데 수업장악, 종료장악, 장기장악 3개 유형과 특징을 나눠 쓰라고 했고 이야기 나누기 평가 범주별 내용 사실 이거는 교육과정 문제예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논점 1이 교사론 문제라면 논점 2는 교육과정의 이야기 나누기인데 이야기 나누기가 하도 여러분 2차 면접 실기까지 다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 나누기 활동평가표를 통해서 나오는 문항들을 여러분이 숙지시키려고 제가 다른 동국이나 세로노래나 이런 미술활동보다는 이야기 나누기가 중요하니까 우리 2차 해봤으니까 알 거예요. 그래서 이 논술 문제도 또 이렇게 녹여서 한 번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1번 논점 1은 다 쉽게 썼을 것 같아요. 교사를 어느 정도 다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야기 나누기 평가 범주별에 사실은 여기에 문제가 저번 문제는 더 어려웠던 게 원감의 말에 이야기 나누기의 주제, 대형, 매체, 지도 과정 이런 거 다 없었어요. 저번에 낼 때는. 내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까봐 그걸 힌트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6점인 이유는 그 6개이기 때문이죠. 범주가. 그래서 그 범주별로 한 개씩 쓰셨나 이제 볼 거예요. 논술 답안에서. 그래서 정답을 보면 읽기 자료도 약간 볼 건데 오늘 먼저 이제 체계를 먼저 보면은 사실 제시문의 첫 원장이 한 말이 오늘은 원내장악에 대해 협의해 보도록 합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커다란 대주제는 원내장악인데 이 원내장악을 교사의 경력이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수업장악, 동료장악, 장애장악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임상장악. 그래서 이 임상장악까지 넣으면은 이 대부분의 이 4가지가 원내장악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자율장악이다, 협의다라고 하면서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원장이나 원관과의 선후배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동료장악 또는 본인이 혼자 하는 수업장악 또는 사례 분석. 임상장악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상장악 특징이 뭐죠? 여기 이제 조금 이따가 보긴 할 거지만 임상장악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한다는 뜻이고 임상이라는 말이 원래 의학에서 나온 거잖아요. 수련의,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임상 실험을 한다고 실제로 그 현장과 똑같은데 실험해보면 임상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꼭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지 임상일까요? 우리가 보통 책에는 관리자 또는 장학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걸 임상장악으로 써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조금 다 가다 보면 자기 임상장악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것도 그러니까 혼자 해도 임상장악이 돼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혼자 실험해 보는 거면 그것도 임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자기 임상장악? 어느 교사론에 또 그렇게 나오거든요. 틀린 게 아니라 임상이라면 그러니까 실험적인 어떤 행위를 시도해 보는 그런 거면은 둘이 해도 되고 혼자 해도 되고 임상이라는 말이 다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까지 다 보려고 이제 이 문제를 낸 거거든요. 이제 깊이 있게 보고 이제 원내 장악
그럼 내 답안에 오늘 서론이나 결론에 원내장학이라는 말이 있나? 라는 걸 먼저 체크해야 돼요. 내가 오늘 논술 문제 쓸 때 수업장학, 동료장학, 장의장학이라고만 논점에 써있다 보니까 원내장학이라는 말을 하나도 안 썼다. 그러면 이제 넓게 보는 그 서론과 결론을 보는 아직 관점이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론이나 결론에서 꼭 원내장학이라는 단어랑 또 한 가지 나와야 될 게 뭘까요? 또 한 가지 나와야 될 단어가 지금 김교사, 박교사, 이교사가 그죠? 유형과 특징에 상관없이 관련 없이 김교사는 첫마디에 장학을 받고 싶습니다. 박교사는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이교사는 고민해 보고 싶어서요. 다 뭐래요? 싶었다를 얘기해요. 그죠? 유형과 상관없이. 자, 이거에서 도출되는 알 수 있는 장학의 특성. 교사는 스스로 자기 개발을 노력한다는 거죠. 또 장학은 본인이 원할 때 자발성의 원칙. 그죠? 그래서 그것이 서론이나 결론에 이 제시문 전체를 봤을 때 흐르는 특성이기 때문에 원내장학을 서론으로 가져갔다면 결론에는 자발적인 어떤 태도, 교사가 장학을 받고자 하는 태도, 원내장학에서 회피하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론에 이런 걸 할 때 우리는 뭐가 발전됐다라고 이제 결론을 마무리 짓는 게 오늘 구조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김교사, 박교사, 이교사 순서대로 제시문에 보면 수업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죠. 제시문 자체에 구조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럼 1번은 유형과 특징을 논하랬어요. 자, 그러면 1번의 수업장학의 유형은 그냥 수업에 대한 장학을 받고 싶다고 대놓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유형을 결정해주죠. 소그룹으로 저희 반 아이들을 나누어 수업할 때 이게 무슨 자기장학, 수업장학이 들어가냐는 거죠.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수업하는 장학의 형태. 수업을 보는데 전체 아이들 놓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반만 놓고 요만큼만 부분 수업처럼 보는 그 수업 장학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마이크로 티칭이라고 하죠. 예. 또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부분 수업이라고 해도 돼요. 오늘 유형은 그런 거죠. 또는 여기서 시범 수업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해요. 근데 여기 시범 수업이라는 말은 요 김교사 단어에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유형은 소그룹으로 저희 반 아이들을 나누어 수업한다. 마이크로 티칭이라는 말이 나왔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원장님이나 원감님께서 참관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차는 좀 더 세부적으로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유형은 김 교사의 말에 나왔고 그럼 그 마이크로 티칭은 교사로서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그에 대한 특징을 이제 쭉 쓰면 되는데 3점이지만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초임교사의 수업기술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걸 가지고 수업 장학을 받고 싶은 이유는 수업에 대한 기술을 전문성을 올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김 교사가 이제 초임으로서 수업 장학을 왜 받고 싶은지 또 얼마 효과가 있는지 그런 내용을 특징을 주면 된다. 자, 두 번째 박 교사는 이야기 나누기 수업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녹화를 해서 선생님께 분석하고 싶고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궁금하다. 자기가 경력이 있어서 수업을 좀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수업하고 계신지도 알고 싶다. 즉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동료 장학을 하고 싶은데 수업을 이제 분석한다고 대놓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유형은 수업 사례 분석 이건 다 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업 사례 분석의 특징은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누구나 동료들과 함께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주관적이 아니라 남들과 함께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큰 특징이다. 그리고 시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장학에 대해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보니까 한 명 한 명 따로 보면 시간 10번 할 걸 한 번에 다 할 수 있다. 마지막 이 교사는 자, 이분은 좀 경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 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기록하는 장학을 하고 싶대요. 그죠? 자, 기록하는 장학. 근데 자기 장학의 면에서 쓴다니까 자기가 자기 장학 면에서 혼자 쓰는 거. 반성적 저널 쓰기. 그죠? 그러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경력이 쌓이다 보니 라고 얘기를 했고 항상 하던 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여전히 제 쳇바퀴를 돌고 있으니 좀 뭔가 개선할 점이 있는지 고민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것처럼 요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반성적 저널 특징이다라고 쓰셔야 되는 거죠. 제시문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거나 수업 중에
알지 못하는 행위들도 기록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봄으로써 본인이 장단점 또는 고쳐야 할 점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가? 반성적 저널쓰기가. 그러니까 정답은 이 제시문 안에 다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뒤집어 쓴다든지 문단을 나눠서 쪼개서 쓴다든지 이제 요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야기 나누기의 평가 범주별 내용은 원감이 말한 것처럼 범주라고 말했어요. 범주가 저희 표의 주제, 대형, 매체, 지도과정, 소요시간, 마무리 이렇게 6가지 범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제가 6점으로 준 거는 한 범주당 한 개씩 뭐 주제는 적합한 주제를 한다든지 뭐 발달에 적합한 주제, 경험에 맞는 주제 뭐 이렇게 그 주제에 맞는 해당하는 키워드 연결해서 또 뭐 대형은 애들이 집중할 수 있는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대응을 한다든지 활동 유형에 맞는 대응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특징들 있잖아요. 그죠? 또 그런 실물 자료는 이야기 나누기에서 왜 자료가 중요한지 구체적인 실물 자료를 쓸 건지 뭐 영상 매체를 쓸 건지 뭐 다양한 것들 여러분이 쓰시면 되는 것처럼 그 6가지 범주에 대해서 한 가지씩 이렇게 범주별 내용이라고 돼 있으니까 범주별 내용이라고 돼 있는 그 논술의 배점 사항을 보시고 분석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시오라고 했어요. 요거는 제시문에 없어서 여러분이 이야기 나누기라는 활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적절하게 쓰시면 되는데 제가 드린 모범 답안과 상관없이 제가 채점할 때는 이야기 나누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면 다 점수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논술이 점수가 나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참석해서 들을 때 상위에 이제 점수가 써 있을 거고 제가 책에서 점수 몇 점? 1번 뭐 1점부터 15점 해놓고 1번은 틀렸고 2번은 맞았고 이렇게까지 다 이렇게 자세하게 써서 드리니까 점수가 왜 이게 19점인지 18점인지 이제 근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좀 익숙해지세요. 처음에 딱 그걸 받으면 좀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합격 수기 선생님 쓰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으나 나중에 점수가 올라가는 걸 보고 위로가 됐다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회 때는 항상 높은 점수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감안하시고 이제 10번 정도에서 점점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제시문 잠깐 보고요. 자, 읽기 자료를 보죠. 이게 더 중요하니까 사실은 오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장학에 대해서 원내 장학은 자주 출제되기도 하고 또 교사론이 교육과정 A, B 중에서 나오니까 뭐 발달 아니면 장학이에요. 교사론 나오는 게 그죠? 둘 중에 하나고 캐치랑 이제 연관지어서 나오다 보니까 다 충분히 암기가 된 걸 거예요. 자, 1페이지 읽기 자료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제가 진하게 표시해놨죠. 수업 장학은 주로 연구 수업, 시범 수업, 마이크로 티칭 요 3가지로 제일 많이 수업 장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이크로 티칭이란 하고 이제 정의가 나와 있죠. 수업 내용, 학생, 수업 시간 등을 소규모로 축소하여 아까 김 교사처럼 소그룹으로 축소시켜가지고 관찰자가 교사의 수업 내용, 즉 아까 원장과 원감인 관찰자가 그 교사의 김 교사의 수업 내용을 관찰 분석하면서 교사의 수업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특징이. 교사의 수업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이 수업 장학인 거예요. 특징이 쓰라고 했으니까 수업 장학의 특징은 수업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자, 두 번째 임상장학. 임상장학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대1로 진행하는 대면 장학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강사들 책이나 저희 교사론 책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1대1로 면대별로 하는 게라서 혼자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이것처럼 그만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다라고 장학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지 그게 꼭 혼자 둘이만 하는 건 아니다. 사람 명수를 제한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동료 장학. 동료 장학은 동료 교사들 간에 이루어지는 장학인데 항상 우리가 하루 종일 아이들만 있다 보니까 성인한테 내 수업을 보여줌으로써 평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맨 밑에 중에 전문적 서적 읽기, 토론하기, 소그룹 활동 멘토링, 수업 사례 분석과 같은 것이 활용된다. 그래서 오늘 박 교사는 그 중에서 수업 사례 분석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자, 넘기시면 이 페이지에 3번 멘토링이 있는데 멘토링의 진행 과정 거기 한 번도 안 봤던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시험 문제에 가로넣기 나오니까 멘토링은 처음에 강의를 들어요. 멘토링에 대해서도 시범을 보이고 연습, 피드백, 실제 적용, 문제를 진단하고 수업 관찰한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협의를 한 다음에 실제로 적용해 보는 요 과정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 책에는 맨 끝에 있는 문제 진단, 수업 관찰,
문제 해결 방안, 실제 적용 요 네 가지만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강의, 시범, 연습, 피드백, 실제 적용도 멘토링의 진행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길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멘토와 멘티는 항상 거기 써 있는 것처럼 표에 보는 것처럼 전문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둘 다 아우를 수 있고 서로가 향상되는 효과를 갖고 있다. 4번에 수업 사례 분석. 수업 사례 분석은 동료 교사나 또 관리자들과 함께 수업을 분석해보는 방법인데, 자, 특징 뭐다? 교수 행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라고 돼 있어요. 교수 행위. 아까 수업 장학이랑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수업이라는 말만 빼면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같이 본다는 거죠. 그죠? 동료 장학이라서. 근데 아까 1번의 수업 장학은 혼자 볼 수도 있고 같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기장학. 자기장학은 거기에 5번째 줄 보시면 자기 임상장학은 이라고 나와요. 임상장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 하는 것도 자기 임상장학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혼자서 하면 자기 임상장학, 그 다음엔 두 번째 제일 많이 하는 게 반성적 전화쓰기로 라고 나오죠. 그래서 솔직히 자기 임상장학보다는 반성적 전화쓰기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이 교사는 기록하는 반성적 전화쓰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반상적 사고와 연관이 되어서 이제 그게 뭐 두 번째 줄에 있는 감추어진 신념들을 드러내어 검토 분석한다. 이게 키워드예요. 반성적 사고는 교사가 본인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전화쓰기를 해보면 아,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랬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남들이 말해주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기록문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했었죠. 아까 맨 끝에 원장님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서류 정리를 꼼꼼하게 하거나 글을 잘 쓰는 선생님은 좋지만 그렇지 못한 선생님, 글쓰기를 싫어하는 선생님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한 학기 동안 오래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해야지만, 꾸준히 해야지만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성적 전화쓰기의 특징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에 여러분이 자기장학의 특징 쓸 때 그 내용을 원장이 말한 제시문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썼는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를 받죠. 자, 5번에 약식장학. 약식장학은 뭘까요? 요약 할 때 그 약자죠. 이제 간단히 받는 장학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받을 때는 대부분 이제 자기 교실이나 자기 수업을 관찰자들이 관찰해 준 다음에 지도나 조언을 간단하게 피드백을 받는 그런 것을 약식 장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수없이 약식 장학 받으시죠? 뭐 불시에 원장 선생님 들어와서 뭐 이거 저거 얘기해 주면 그거 약식 장학인 거죠. 원장님이랑 저랑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를 하는 유형은 별로 없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교실의 어떤 환경적인 거, 선생님 저거 왜 환경기심을 저런가요? 뭐 누구는 어떻게 지내나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다 약식 장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에 4페이지에 가시면 자체 연수. 자, 유치원 내 원내 자율 장학. 아까처럼 원내 장학할 때 원내에서 연수를 할 수 있다. 근데 이 연수는 딱딱함이 없고 자유로운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한테는 뭐 현장 연수 를 간다든지, 여기는 박물관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뭐 한다 그랬어요 제가? 뭐 다 카페 가서 수다 떨고 영화 보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 정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인지적인 연수보다는 선생님들끼리 뭐 정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요즘은 더 많고, 거기 재미있는 강의를 듣기도 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나 선생님들끼리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주는데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글래톤이 말한 선택적 장학이 나오죠. 그래서 세 가지 단계를 말했어요. 그죠? 근데 선택적 장학이란 그 장학의 세 가지를 선택적으로 골고루 하는 게 좋다라는 거겠죠. 뭐 어디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임상장학, 동료장학, 장애장학으로 봤을 때 그게 순서대로 써 있어요. 사실은 1, 2, 3이라고 해도 더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처음에 초임일 때는 임상장학이 제일 중요해요. 왜? 면대면을 대하는 것처럼 옆에서 즉각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말로만 하거나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원장님이나 원감님이 옆에 서가지고 자기 면대면 임상장학을 하는데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선생님 그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영수야 이렇게 해볼래? 라고 뭐 어떻게 보면 끼어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개입을 통해서 즉각적인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사에게, 초임 교사에게는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 그런데 임상장학 중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장학이 수업장학이다. 이렇게 갈 수 있죠.
임상 장학 중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퍼센테이지는 수업 장학이다. 왜냐? 초임교사의 목표나 발달 문제사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쵸? 본인이 목표를 정한 거를 제대로 해내고 싶어 하는 관심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도와주는 임상 장학이 가장 유익하고, 그러다가 조금 경력이 생기면 동료 장학을 하다가 동료 장학을 충분히 통해서 더 경력이 생기면 아까 혼자서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장학을 할 수 있게 된다. 요 순서대로 임상, 동료, 자기 장학, 요 순서대로 말한 게 누구다? 글래톤인데, 이제 글래톤이 말한 장학 중 뭐 선택적 장학,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하면서 이제 가로놓기 선택적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글래톤이 말한 거는 임상 장학, 동료 장학, 자기 장학을 특이하게 말한 게 아니라 이것을 선택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활동 평가표는 이거 2차 할 때 한번 봤을 거예요. 자, 범주가 6개로 나눠져 있죠. 주제 선정, 대응, 매체, 지도 과정, 소요 시간, 마무리. 그럼 요 6개 범주에 따라서 그 옆에 써 있는 평가 내용, 그 평가 내용 중에서 내가 원고지에 담은 게 있나? 그럼 주제 선정에 대해서는 경험이나 발달 얘기했나? 대응에 대해서는 자율적인가 주의 집중 얘기 더 나왔나? 매체는 다양하게 그림, 사진, 실물을 다 썼나? 물어봤나? 지도 과정에는 질문에 대한 게 나와야 돼요. 질문이 적절했나? 또는 칭찬, 격려를 했나? 소요 시간, 이야기 나누기 너무 지루하게 40분, 50분 하지 않고 적당한 시간에 정리했나? 마무리는 어떻게 했는지 종합 정리해줬나? 요렇게 6가지를 가지고 한 줄씩 쓰시면 아마 6점 분량이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나누기에 대해서 평가 범주 한번 써보는 걸로, 여러분들 얼마나 키워드 이제 집어넣을 수 있나 이제 이거 본 거고요. 즉 교육 과정도 교사론도 한꺼번에 이제 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차 개요도 보면 1차 개요도가, 자, 1차 개요도 처음에 이제 본론의 1번 장학의 유형과 특징은 그 표처럼 3개로 나눠서 이제 그리셔가지고 시험 시간에 수업 장학, 동료 장학, 자기 장학으로 3가지 나누시고, 그 안에 유형과 특징 쓰랬으니까 일단 유형은 마이크로 티칭, 다음에 수업 사례, 다음에 반성적 전혀쓰기, 이렇게 3가지 유형을 쓰셔야 되고, 특징은 아까 말했던 제시문에서 나온 특징 또는 우리가 교사론에서 외운 특징 골고루 섞으셔가지고 이제 분량을 맞춰서 3가지를 해서 9점 분량으로 쓰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교사의 갈등 상황과 판단 기준, 그거는 이제 제가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래서 이야기 나누기 단위 활동표를 통해서 장학을 하면 효과적이다. 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표준화된 어떤 스탠다드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미쳤는지 못 미쳤는지를 보면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표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접속사 대신에 그렇게 문장으로 이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박 교사가 이렇게 6가지 범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경험과 발달에 적합한 주제 선정했다. 대형은 집중할 수 있는 대형을 선정했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쓰겠다고 6줄로 각각 하나씩 한 줄 정도의 분량으로 이제 개요도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장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원내 장학이란 말을 제가 결론에 썼네요. 이렇게 원내 장학은 교사들의 초임이건 경력이 있건 모든 교사들이 다 원내 장학을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되며 또 그걸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럴 때 교사는 아까처럼 하고 싶어요 한 것처럼, 받고 싶어요 했던 것처럼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또는 꾸준하고 성실하게 현장에서 연구하는 연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는 원내 장학의 특성 또는 이제 논의 방향에서는 이제 교사의 태도로 끝나게 되니까 교사가 장학에 임하는 자세를 논하고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논의 방향을 쓰면 되겠구나라고 1차 개요대가 적었어요. 자, 그래서 모범 답안은 항상 이거는 그냥 제 답안일 뿐 여러분 답안도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답 어휘 키워드만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일단 흐름만 같이 보도록 하죠. 제가 첫 문장에 저는 원내 장학을 서론에 썼네요. 원내 장학은 기관 내에서 효과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장학이다. 자, 조작적 정의 내렸죠? 제 마음대로 원내 장학이란 유치원 안에서 그냥 기관 내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장학이야 라고 내 마음대로 장학을 이제 정의했어요. 교사 개인에게 적절한 방법과 유형을 적용한 장학은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개인에게 적절한 방법과 유형, 김교사, 박교사, 이교사처럼 경력, 보는 취향, 아니면 기록을 좋아하는지 그런 특성이나 방법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것을 적용하는 그런 장학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내 장학이라는 게 워낙 전문성을 하는데 그거 할 때 그 교사의 특성까지 고려하면 더 효과적이야 라고 더 심화돼서 갔죠.
즉 깔때기를 좁혀가는 거죠. 처음에 넓은 개념을 말하고 다음에 더 조금 좁혀서 더 자세하게. 그래서 이에 사례를 통해 다양한 장학 유형을 알아보고 왜 알아봐야 되겠어? 각자 맞는 걸 해야 되니까 다양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다양한 장학 유형을 알아보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교사가 해야 되는지 효과적인 장학을 위한 교사의 자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 논하고자 한다.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저 첫째, 둘째, 셋째 쓰지 않았어요. 왜냐? 밑에가 1부터 6까지라서 원래 첫째, 여섯째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 다 써보니까 또 저는 뭐 한 줄에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첫째, 그 다음 주에 둘째, 그 다음 주에 셋째. 이럴 때는 그게 너무 눈에 거슬리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전 다 썼다가 다 지운 경우예요. 사실은. 원래 원칙이 뭐였어요? 그때 첫째, 둘째, 셋째는 더 많이 나오는 거에 적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논점 2번 6개나 나오니까 거기다 적용하려고 했다는 거죠. 뒤로 밀어놨어요. 근데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이거 첫째, 둘째, 셋째가 쓰기 6가지 많긴 하나. 한 줄에 하나씩인데 첫째, 둘째, 셋째 보다가 점수 끝날 것 같은 거야. 채점자가 짜증내실 것 같아. 그래서 다 지우고 그냥 연결했어요. 그러니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하나도 안 나온 꼴이 된 거죠. 답안지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은 그럼 첫째, 둘째, 셋째 다시 논점 1번으로 고쳐도 돼요. 그죠? 근데 밑에서 안 쓰기로 했으면 위로 끄집어 올려서 수업 장학에서 첫째 수업 장학은 이렇게 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또 봤더니 그거 쓰기에는 그냥 수업 장학, 동료 장학 뭐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굳이 첫째, 둘째, 셋째를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냥 먼저 수업 장학은 아니면 그냥 수업 장학은 이렇게 시작해도 된다는 거죠. 첫째, 둘째, 셋째가 필요 없는 문단이다. 그래서 이제 잘 보이라고 나눠주려고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써보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오늘 문제는 그렇게 첫째, 둘째, 셋째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수업 장학은 연구 수업, 시범 수업, 마이크로 티칭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며 자, 유형을 얘기해줬죠. 새로운 교수 기술과 전략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이게 특징이죠. 그렇죠? 수업 장학의 특징. 특히 사례 놓은 거 나옵니다. 김 교사처럼 소그룹으로 수업 분석자의 참관을 통해 수업 내용을 분석하는 마이크로 티칭은 매우 효과적인 수업 장학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첫 문장은 일반적인 수업 장학 얘기해줬고 두 번째 문장은 그런 사례에서 말한 김 교사 걸 가져왔어. 그럼 3문장 쓰이니까 세 번째 문장은 이제 마무리 해줘야지. 종합정리. 교사의 자발적 의사로부터 시작된 아까 뭐 하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자발적 의사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수업 장학은 초임교사와 수업기술 향상이 필요한 교사들에게 협의를 통해서 아까 협의한다 그랬죠. 원감이랑 협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특징을 마무리 지었어요. 자, 다음으로 3점 분량 됐으니까 동료 장학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으나 박 교사의 경우에는 수업 사례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자, 유형을 말해줬어요. 다 특징 얘기해줘야죠. 이제 본인의 수업을 고민하고 녹화해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 분석해보고 싶다고 한 것처럼 사례 놓은 거 자신의 교수 행위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다른 교사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또는 사용할 평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마무리된다. 마지막으로 이 교사가 택한 반성적 전할쓰기의 자기장학은 자 이것도 마지막으로 자기장학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데 제가 이 교사를 끄집어내죠. 거꾸로 놓죠. 왜? 반복하지 말랬잖아요. 수업장학은 동료장학은 뭐 자기장학은 이렇게 반복하지 말라고요. 똑같은 얘기지만 위치라도 바꿔서 진짜 자연스러운 글쓰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또 표현에서 형식적인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 교사 이거 사례를 먼저 끄집어낸 거죠. 마지막에는 이 교사가 택한 반성적 전할쓰기의 자기장학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함으로써 자기 분석이 가능하고 경험이 많고 혼자 일하기를 좋아하는 교사에게 적합합니다. 라고 특성을 얘기해 줬어요. 또한 꼼꼼하게 기록을 잘하는 성격을 고려한다면 아까 제시문에 나왔죠? 원장이 꼼꼼하게 서류를 정리한 장점이 있으니라고 말해줬잖아요. 사례 놓은 거죠. 그걸 고려한다면 생각이나 신념을 기록하는 반성적 사고 과정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 자율적 의사결정자가 되도록 도와준다. 자, 자율적 의사결정자. 굉장히 중요하죠. 교사론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자율적 의사결정자가 뭐야? 그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내일 이렇게 할까? 모레 이렇게 할까를 결정하는 게 나라는 거죠. 자율적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는 게 나기 때문에 교사가 윤리 강령이 없어도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본인의 수업 행위, 교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기 장학이다. 그러므로 자, 초임에서 시작하는 수업 장학이나 경력 2, 3년이 생겨서 하는 동료 장학이나 경력 5년 이상이 하는 자기 장학이나 이 세 가지 모두가 전문성 향상을 공통점으로 하고 있으며 본인이 본인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은 모두에게 공통적인 과정이다. 장학에서
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그런 거 쓸 수 있죠. 이 세 가지 장학의 공통점 또는 다른 점, 같은 점 이런 거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선형 교육과정처럼 가운데 핵심적으로 흐르는 건 같은데 유형만 다를 수 있는데 가운데 중심으로 흐르는 것이 지금 말한 대로 경력에 상관없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인데 그 돌아보는 과정이 기록을 될 수도 있고 동영상 촬영이 될 수도 있고 동료 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방법만 틀리다. 근데 경력에 따라서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해. 그게 자발성의 원리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유아가 놀이를 선택하는 것처럼 교사도 장학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메커니즘은 동일하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구성주의 패러다임에서 나온 거다. 연결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크게 볼 수 있도록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이야기 나누기. 특히 이제 넘어갑니다. 논점 위로 넘어가는데, 제가 여기다 접속사 다음으로 이런 말 안 하고 특히 자 이렇게 자율적 의사결정자가 되도록 도와주는데 특히 자기를 돌아볼 때 단위 활동에 대한 평가표 이걸 가지고 돌아보면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 자기 장학을 할 때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박교사의 경우는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진행함으로 주제 선정, 대형, 매체, 지도과정, 소요시간 마무리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이야기 나누기 평가하도록 한다. 자, 이렇게 쓰잖아요. 6점 다 받았어. 이 문장 하나로. 솔직히. 근데 이 문장 없고요. 처음에 그냥 이 빼고 무엇보다 유아들의 경험과 발달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하면 그 주제가 그때 처음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만 쓰는 것보다 처음에 지금 다 열려주면은 핵심 점수 받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받고 다음에는 부연 설명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항상 원고지 한 줄이나 두 줄을 할애해서 말하고 싶은 것을 끝에 넣든지 앞에 넣든지 종합해서 다 넣는 문장을 한 번씩 써주면 안전장치가 된다.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부연 설명해 주죠. 무엇보다 유아들의 경험과 발달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해서 활동할 때 집중할 수 있는 대형을 선정하며 가능하냐 감각적인 실물 자료를 사용한다. 또는 구체적인 실물 자료를 쓸 수 있죠. 상호작용할 때는 적절한 질문, 대답, 격려와 칭찬이 주어져야 된다. 이게 키워드라고 했어요. 또한 유아들의 참여들을 통해서 흥미를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되며 연령의 적절한 시간을 고려하고 정리나 마무리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6가지 요소에 대해서 조금씩 부연 설명을 해서 문제가 뭐였냐면 분석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문항이 분석할 내용이었잖아요. 아까 했는가 물어봤던 내용.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연결해서 써줬다. 이와 같이 결론, 교사는 원내 장학을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그 교사가 이교사건, 박교사건, 김교사건 다 전문성을 향상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제 종합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그럼 교사인 나는 어떻게 되냐. 무엇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장학에 임하면서 꾸준하고 성실한 현장 연구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이제 아이를 끌고 와야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때 유아들에게는 더 좋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거예요. 유아교육의 질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이제 마무리로 뭐 맨날 암송한 것처럼 그냥 그 시간 부족하다면서요. 그냥 그 쓰고 나오라는 거죠. 거기 가서 막 점수 더 받으려고 뭔가 시간 할애해서 좋은 문장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연습한 그대로 그냥 쓰고 나오면 돼요. 서론 결론은. 논의하고자 한다? 그때 가서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까? 아니면 알아보고자 한다? 그때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수백 명이 다 시험 보는데 논의하고자 한다. 300명은 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쓰고 나오시고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300명은 그렇게 써요. 맨 끝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점수 1점 1점 날아가지 않으니까 서론 결론 가지고 시간 버리지 말고 그냥 막 쓰고 나오라고요. 그 부분들은. 아셨죠? 그래서 이 결론하고 서론은 키워드 딱 이 일맥상통하 약간 원내장학? 그럼 원내장학 서론 결론 다 넣어놓고 교사 태도 맨날 쓰기로 했지. 그다음에 교사 태도 썼으면 유아 들고 물고 나와야지. 아니면 교육과정 유아 나왔으면 교사 물고 나와야지. 다리가 첫 문장, 두째 문장 이미 끝났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거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고민하지 말고 내용 점수 15점만 충분히 잘 얼굴 잘 섞은 다음에 서론 결론은 이제 신발 신기고 모자 씌우고 그러고 그냥 끝내라고요. 시간 부족하다고 자꾸 여전히 하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건 거기서 그 시험장에서 뭔가 새로운 문항을 생각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거는 제가 계속 당부해요. 근데도 또 거기 가서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안 되고, 사실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거 시험 결론 볼 때 그 시간에 내용 점수 여기서 내가 뭐 놓친 거 없나? 그거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제시문에서 뭐 빠뜨린 게 없나? 사례 놓은 거로 더 내가 여기서 이 뒤에 이면에 숨겨져 있는 걸 뭘 독해해서 못 낸 게 뭐가 있지? 오히려 그걸 보는 게 나아요. 정서적인 게 뭐가 깔려 있나? 이 말한 이후에 이 사람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있나? 뭐 요런 거를 생각해내는 게 나아요. 서론 결론을 잘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체계성 점수도 5점밖에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 문제는 일단 논점 1이 더 주된 문제였고 논점 2는 얘기 나누기에 대한 6가지는 사실 다 암기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2차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2차에서 뇌체, 대형, 그날 구상 시간에 이거 6개 생각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시험 볼 때. 그리고 요번에 인천 문제 뭐라 그랬어요? 이야기 나누기 플러스 신체 활동, 이야기 나누기 플러스 미술 활동, 이야기 나누기는 앞에 무조건 들어가야지. 의무적으로. 그럼 그 6개의 이 범주에 맞는 걸 짜고 그 다음 미술 표현과 연관되려면 미술 표현에 맞는 대형, 미술 표현에 맞는 매체, 미술 표현에 맞는 이야기 나누기를 거꾸로 선정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6가지 조건에 대해서 빠삭하게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지 뒤에가 뭐가 나오건 앞에 사전 경험이 뭐 현장 학습을 했건 간에 앞뒤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나누기 굳이 내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점수를 뭐 논술에서 못 썼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 6가지를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에서 필요한 거니까 우리는. 그리고 사실 또 현장 가서도 여러분들 필요하고요. 시험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좋은 선생님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이야기 나누는 게 매일 하잖아요. 거의 현장 가시면. 그때마다 이 6가지 조건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논술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A 좀 하고 이제 쉴게요. A 하죠. 자, A 과정 1번 문제는 좀 생뚱맞았죠. 처음 봤죠? 네. 근데 제가 다 훑었어요. 올해 지금까지 유아교육법, 학교보건법, 무슨 도로교통법에서 개정된 거 다 쫙 훑었더니 다행히 개정된 게 별로 없었어요.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얘가.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3회나 4회 정도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모의고사에. 그래서 그 2가지만 보시면 법령 중에서 개정된 거는 2개밖에 없어요. 물론 수천 가지가 개정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없어요. 저희가 뭐 회계나 이런 거는 저희한테 해당되지 않잖아요, 막말로. 근데 막 회계나 이런 데는 개정도 많이 되고 재정도 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1번 문제. 근데 1번 문제 어렵지 않았죠? 해설 자료를 먼저 볼까요? 해설 자료 보시면 개정 사항을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A4로 하는 게 좋을까요? 다음 주부터 B4로 해주는 게 좋을까요? 사이즈가 어때요? A4가 돼요? 글자 너무 작지 않아요? 근데 A4 사이즈인데 글자 크기를 키울까요? 종이 사이즈는 A4가 좋아요? 글자 사이즈는 어때요? 글자도 괜찮아요? 내가 노안인가? 난 작아 보이는데? 자, 그래서 자, 일단은 그 포인트 괜찮다니까 그럼 그래 갈게요. 자, 일단 1번 네, 기억은 맞았을 것 같은데 디귿은 틀렸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기억은 일단 그냥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이라는 게 현장에 배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현장 가면 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감 선생님이 공기질에 신경 써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점검 나오니까. 왜 이렇게 지금 말한 대로 개정됐잖아요. 그럼 뭐가 이제 이게 개정 선포해주면 몇 달 있다가 점검 나와요. 그러니까 점검할 때 학부모의 참관을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해설에 개정 이후에 보시면 제가 밑줄 쳐놨죠. 자, 한번 개정 이후 이거는 뭐 새로 개정된 거니까 좀 보자고요. 자,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성장기 학생들, 우리 유아들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법까지 개정되게 되었는데 교육부 장관이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야 하는 등 학교에서의 실내 공기 질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자, 지금 맨날 뉴스에 나오고 있어 이게 추세예요. 그래서 이와 함께 공기질 검사 시 누구의 참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부모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기억에 들어갈 말은 학부모 참관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예요. 근데 이거 몰랐어도 대강 썼죠. 학부모라고 맞은 사람. 썼죠? 네, 학부모밖에 없잖아. 참관할 사람이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래서 몰라도 맞출 수 있게 이제 했어요. 근데 학부모의 참관을 가능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필수가 아니에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급
그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학부모가 나 참관하고 싶다 그러면 오케이 오세요라고 해야 된다는 가능하긴 해준다. 근데 필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학부모들이 워낙 의심하시고 염려하시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이런 요즘은 뭐만 조금 하면 학부모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능하도록 하고 위생점검 실시와 위생점검 결과나 보완 조치의 공개 우리 공시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공개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도 규칙적도 사실 낼 수 있어요.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해서 실내 공기 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밑에 이제 줄친 부분은 그러면 얼마에 한 번씩 점검할 거냐? 공기질의 위생 점검을 상점 하반기라고 돼 있죠. 상점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래요. 이게 오늘 정답인데 상반기, 하반기 둘 다 써도 맞아요. 상점 하반기라고 써도 맞고요. 그래서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법령에서는 상반기, 하반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디귿에 들어갈 말은 상반기와 하반기 또는 상점 하반기. 그래서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공기의 질 점검에 사용되는 장비는 연 1회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을 이제 개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미세먼지나 감염병 이런 거 맨날 나오잖아.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보건법 중에서 개정된 거 이거 맞추기 어려웠어요. 사실은 개정된 거니까 여러분 당연히 모를 거죠. 그래서 공부시키려고 이제 낸 거예요. 이게 바뀌었고 실제로 그럼 나는 그게 바뀐 시행 규칙이에요. 실제로 개정된 부분 이제 해당되는 건데 문제에서는 1번, 2번에 생략이 있어요. 근데 해설에는 생략하지 않고 전문을 다 넣어드렸어요. 자, 그래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에는 공기정화 설비, 즉 가문항에 나왔던 그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와 미세먼지 측정 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 들어있는데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2.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즉 하나는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기기 또는 미세먼지가 얼만큼 있는지 측정하는 기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점검을 하는데 그러면 A에 들어갈 말은 뭐냐? 실내 공기 중에 미세먼지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미세먼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미세먼지가 아닌 정답은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를 만들어서 내부의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되는 설비를 해야 된다. 다음 2번에 측정하는 기기의 특징은 뭐냐? 뭐를 측정하냐면 미세먼지의 B가 뭐냐?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즉 미세먼지가 높다 낮다는 농도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 다음에 분진을 추출하는 기기, 요 두 개가 우리 교실에 있어야 된다. 유치원에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2번 문제에 나와 있는 표, 가의 리을 공기 질 유지 관리 기준이다. 요 숫자가 바뀌었어요. 이번에 개정된 게 요것만 바뀌었어요. 요 숫자만. 그래서 그것도 그 숫자 바뀐 것만 시험 문제를 냈어요. 전에는 60이었는데 바뀐 게 뭐냐면 75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75 모든 교실 직경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에 해당된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해당하는 항목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체 항목을 해설서에 넣어드렸어요. 그쵸? 글씨가 조그맣게 되어 있긴 하지만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쭉 내려오면서 성면 있을 거예요. 성면은 성면안전관리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성면 가끔 보셔야 돼요. 0.01개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요 유지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고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 중에서 뭐 하나라도 나오면 감사하죠. 그죠? 뭐 미세먼지에서 이 중에 5문제 중에서 하나라도 나와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푸는 문제가 아니라 암기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그냥 5점은 그냥 날아갔어도 섭섭해하지 말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점수가 낮은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다음에 2번. 자, 이번 문제부터는 다 맞아야죠. 이제부터는 새로운 거 없죠. 다 배운 거니까. 자, 이번에서는 사상사 문제네요. 자, 지문 자체가 그냥 제가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공부하라고 지문 그렇게 된 거 의도적인 게 눈에 보이죠? 그죠? 흐름을 쭉 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냈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근데 근데 의외로 또 나오는 단어들은 어려웠죠? 설명해주는 단어들이 내용이 어려웠어요. 단순 암기했던 내용이 줄거리라서. 그러면 해설서에
그 교육사조 정리라고 한 표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줄글을 제가 표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줄글이나 표나 같은 내용이긴 한데 본인이 편한 스타일로 암기하세요. 그리고 죄송한데 그 위에 전성설을 오타가 전정설로 돼 있죠. 그 네모에 있는 그거 좀 전성설로 바꿔주세요. 자, 그럼 일단은 지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공부해야 되니까. 16세기 중세시대에서는 신중심 시대였기 때문에 종교적 영향, 특히 카톨릭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인간을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건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성악설이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죠. 그래서 성악설을 보기 때문에 이 아이도 태어날 때도 악한 존재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동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그래 그 성악으로 보는 거는 개념이 올바르게 확립되지 않았다고 본다는 거예요. 왜 애를 나쁘게 봐? 왜 죄인으로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희 교육에서는. 물론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그들을 제가 카톨릭이나 기독교라면 당연히 죄인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종교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상스러운 세계 역사를 봤을 때는 아동을 성인의 축소판으로 보는 개념? 그 개념을 명칭 이름 뭐나? 전성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는 말은 아동을 성인의 축소판으로 본다는 전성설이 지배적이었다. 최적의 교육은 그래서 그 아동을, 그 악한 존재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최적이었냐면 성경을 암송시켜요. 죄인을 이제 의인으로 만들려면 성경을 암송하고 경건하고 바르게 생활하도록 강요한 것이 교육 내용 또는 교육 방침, 지도 방법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를 지나서 암흑기를 지나서 17세기가 들어오면서 그게 아니야. 16세기 중세시대 틀렸어 라고 하면서 이제 로쿠가 시작돼서 현실적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 자, 미래 내세가 중요한 종교관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중요하잖아. 왜 자꾸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 중세시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맨날 성경만 암송하고 경건하게 이 땅에서 잘 살아야 천국 간다라고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또는 성인들한테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현실에서 잘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학문을 배우자라고 말한 게 무슨 사상? 실학주의 사상이 된 거죠. 내세가 아니라 실제 필요한 거. 그래서 실학주의 사상이 팽배해졌다. 로크는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는 로크라고 할 수 있어요. 로크는 이 실학주의 중에서 초기 실학주의예요. 초기 실학주의를 주장한 학자로서 인문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고전 내용에 중점을 두어, 즉 고전이라고 하면 언제냐면 아테네 시대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 그 르네상스 시대 얘기하는 거죠. 그때 말했던 고전의 내용에 중점을 두어 근대 생활의 원리를 찾아내고자 했으며 사회적 인간관계와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조화된 인간을 중요하게 여겼다. 반면 로크가 이런 반면 땡땡땡 다른 사람인 이 사람은 로크의 사상을 이어서 감각적 직관 하면 무조건 이 사람 생각이 나야 돼요. 직관주의. 코메니우스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직관을 통해서 구체적 사물을 교재로서 쓰면서 교육하려는 직관교육, 시청각 교육의 선고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만한 실학주의. 디귿은 코메니우스. 자, 그래서 17세기가 잘 지나가서 18세기가 되면 이 로크의 사상이 루소라는 사람한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7세기와는 달리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인간의 이성, 현실 생활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생활이 아니야. 그래도 머리를 좀 써.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왜 사고를 하네. 실생활에 필요한 거면 현실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은 사고하는 존재잖아. 그쵸? 그래서 사고, 이성에 강조하는 무슨 주의? 계몽주의. 인간을 깨우치려는, 사고를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계몽하려는 계몽주의 사상이 생겨나서 합리적인 이성에 역점을 두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그 깨우치는 계몽할 때는 개성, 경험, 사실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계몽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 계몽할 때 루소처럼 자연주의를 주장했던 그런 루소는 자연성을 가지고 이성과 정서의 조화를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19세기로 들어와서 나폴레옹이 전쟁을 한 이후에는 전인적 발달과 역사성, 민족성 강하게 드러나고 조화로운 인간 발달을 주장하여 이성, 정서, 역사성, 민족성을 모두 함께 길러주도록 했다. 자,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거는 솔직히 정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민족이 더 우월해. 그러니까 더 침략해서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되라는 거거든요. 전장은 어떠한 말로도 합리화될 수 없어요. 일본도 우리나라 침략한 것도 마찬가지고 할 수 없는데 이거를 이제 조화로운 인간 발달을 위한 이렇게 여기서 보면 역사성, 민족성 이렇게 좋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게 민족성이 좋은 건가요? 남을 침략해서라도 자기 민족이 우월하게 하고 더 땅을 영토를 넓혀서 자기가 더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그렇게 합리화되고 좋게 평가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민족성이나 역사성이 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거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사람이 전쟁, 뭐 당연히 뭐 상상을 해보자. 전쟁 후에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폐허가 되었겠죠. 그러니 다시 인간성을 부활해야 되고 사람이 기본적인 마음의 소양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전인적 발달, 인문주의, 르네상스 시대를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중요해, 휴머니즘이 중요해. 이 폐허를 봐, 우리가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휴머니즘이 다시 재현되는 신인문주의 사상, 인간성을 다시 형성하는 페스탈로치, 프레벨들과 함께 이런 신인문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자, 표를 보시면 다시 17세기를 세 가지로 나눠놨고 18세기를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줄글을 봤을 때는 대표적인 뭐 계몽주의, 신인문주의 이렇게 얘기했지만 더 세부적으로 보면 18세기 계몽주의는 로크 루소, 자연주의는 루소, 다음에 범해주의, 다음에 범해주의는 잘 나오진 않지만 다음에 거기 범해주의는 자애로운 마음이라는 게 키워드고요. 다음에 인간 형성은 신인문주의 때부터 이제 저희 교육에 페스탈로치 프레벡이 나오면서 유아교육에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자 교육사조가 이때까지 좀 이렇게 한 단어만 외웠다면 이제 조금 더 심화해서 자세히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학도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초기 실학은 로크가 했던 인문적 실학주의였는데 로크가 이렇게 실학을 좀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사회적 실학주의를 말했고 거기에 코메니우스가 감각을 얘기하면서 감각적 실학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게 되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로크가 제일 처음에 인문적 아까 말했던 고전에 중심을 둔 실학을 중심했는데 고전 맨날 막 그 아테네처럼 신화 중심의 어떤 이야기만 해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진 걸 느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완한 사회적 실학주의를 얘기하게 됐는데 사회적 실학주의에 더불어서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이 감각적 실학주의를 덧붙이게 되어서 이 세 가지 주류가 현실적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로서의 17세기의 실학주의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즉 현재의 사회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인문적 소양. 두 번째, 사회적인 능력. 세 번째, 감각적인 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현실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럼 18세기로 넘어가면서 아니야. 사람이 너무 현실만 중요한 게 아니야. 사고해야 돼. 이성이 중요해. 인간은 고차원적인 걸 추구해야지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루소. 로크가 물론 실학주의 말하다가 로크 자신도 계몽주의로 바뀌는 거죠. 이성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루소가 자연주의 했고 19세기에 오면서 신인문주의라고 해서 다시 르네상스가 부활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 공부했다고 치고 그래서 정리 다시 한번 해두세요. 자, 3번. 3번은 놀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놀이는 가아 지문은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놀이 개입 또는 놀이 중재. 놀이 중재도 맞긴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놀이 개입이라고 썼어요. 자, 놀이 중재랑 놀이 개입 제가 그때 이론 설명할 때 얘기했죠. 그 뉘앙스가 다르다. 중재하는 거랑 개입하는 거랑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놀이 개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자, 그 가지문에서 건져야 될 단어는 세 번째 줄에 있는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즉 놀이가 진행되는 동안 이 놀이 개입을 할 때는 잘 관찰해야죠. 일단 미리 잘 관찰해서 시기적절하게 적절한 놀이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 놀이 개입이 그러면 단점이 뭐냐? 놀이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맨 마지막 줄에 있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고 기술 향상과 새로운 개념을 가르치는 즐거운 개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럼 놀이 개입의 목표는 뭐냐? 유아의 사고 기술을 향상시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개념을 가르친다든지 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개입하는 거 아니면 끼지 말아라 라고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즉 뭐 수학 개념, 다지문에 나오는 것처럼 수학 개념, 과학 개념 이런 것들을 새로운 개념을 가르치고 싶을 때 요럴 때는 개입을 해라 라는 거죠. 자, 나아 지문은 놀이 관찰 방법 중 줄줄줄줄 쓰는 방법 이건 다 맞았죠? 일화기록법 다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3번 고해의 놀이 발달 과정 자, 한번 써보세요. 일단 해설 보지 마시고 고인의 놀이 발달 과정 단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탈, 중심화 다음에
통합. 그렇죠. 그 다음에 탈중심화를 다시 세 개로 나누면 전가작화, 자기가작화, 다음에 그 두 번째 거를 또 나누면 사물대체행동, 존재가작화, 능동적 행동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다음에 통합은 이야기 중심으로 통합이 된다라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시험 문제에서 A와 B에 해당하는 말은 자, A는 보니까 니은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옆에 있던 블록을 들고 인형에게 먹이는 신용을 한다. 자, 엄마가 우유 줄게. 자, 아 해봐 라고 했대요. 그럼 블럭이 우유가 들어있는 병으로 바뀐 거죠. 그죠? 블럭이라는 사물이 바뀌었어요. 젖병으로. 자, 그럼 그것을 고해는 뭐라고 말했냐는 거죠. 무슨 행동이라고 말했냐? A에 들어갈 말은 사물, 대체, 행동. 사물, 대체, 행동 옆에 줄글을 보세요. 설명.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블록을 젖병이라고 가작화하면서 이행에 먹이거나 밀가루 반죽 조각을 햄버거라고 한다라고 똑같은 예문이 있죠. 제가 제시문 낸 거랑 이론서에서 설명하는 예시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은정이가 어떻게 해요? 인형을 먹이는 신용을 한 것은 사물 대체 행동이기 때문에 A에 들어갈 말은 사물 대체. B는 그러면 이 고해는 이 놀이 발달 단계를 9단계로 나누었고 뭐를 기준으로 탈중심화, 탈맥락화, 통합 이렇게 나눈다. 뭐를 중심으로 나눴냐면 가작화를 중심으로 세 단계를 나눴어요. 그래서 B에 들어갈 말은 기준은 가작화이다. 이거 고해는 일어날 때 했을 거예요. 그렇죠? 놀이할 때 했어요. 자, 다지문. 아까 아까 기억 니은 틀렸다는 거 있었던 거 나중에 나오면 알려주세요. 자, 다는 우드와 맥마온이 분류한 유형 중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거. 기억이 아까 정답이 놀이개입이었죠? 이 분류한 놀이개입에 해당하는 유형을 쓰래요. 자, 일단 우드와 맥마온의 놀이 유형은 5가지. 근데 이거는 유아의 놀이 유형이 아니죠? 교사가 개입하는 유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병행놀이라고 돼 있다고 해서 아이끼리 노는 병행놀이가 아니라는 거죠. 교사가 아이와 병행놀이 하는 거예요. 그죠? 또 두 번째는 협동놀이, 놀이지도, 현실대변인, 주제환상훈련 이렇게 5가지로 놀이 개입을 할 수 있다라고 우드가 말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다는 다 얘들아 케이크 반으로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선생님 의도적으로 놀고 있는 애들한테 반으로 나눌 수 이렇게 그러면서 시범을 보여주고 네 그랬더니 반으로 나눈 케이크 2조각을 다시 한 개로 또 나누면 몇 조각이 될까? 2개요. 아니지. 세어보자. 하나도 3개네. 3개 맞아. 나머지 조각도 반으로 나눠볼까? 이렇게 해서 나누기 또는 분수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가르치고 싶어서 개입을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가 맥마온이 분류 유형 중에서 노래지도냐 현실대변인이냐 요 2가지 중에서 헷갈릴 수 있어요. 일단 병행놀이나 협동놀이는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옆에서 논 게 아니라 개입을 했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럼 놀이지도는 해설을 보시면 놀이지도자는 적극적이며 직접적인 교사 참여의 유형이다. 교사는 새로운 놀이의 계획자, 중재자, 대본 구성자의 역할로 놀이를 계획하고 시작하며 놀이에서 좀 더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현실 대변인은 그와 반대로 놀이 상황 밖에 있다가 지금처럼 필요할 때 개입을 통해서 아이에게 놀이와 현실을 연결시켜서 어떤 수학적 개념이 새로운 개념을 배울 수 있도록 중재해주는 외적 중재랑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 대변인이 정답이다 라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출제된 것이 뭐 놀이지도 아니면 현실 대변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 2가지 명확하게 제시문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 주제 환상훈련은 항상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극놀이. 그래서 그거는 쉽게 시험 문제에서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4번. 만 5세의 신체 교육 계획안이다. 자, 기억, 신체 균형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자세를 취해본다. 체력 요소 뭘 썼을까요? 유연성 썼어요? 자, 그래서 헷갈려 할까봐 유연성에 제가 해설에 넣어놨어요. 유연성은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바른 자세를 취해서 능률적인 운동을 수행하는데 크게 작용하는 운동 요인이라고 써 있어요. 유연성에. 그래서 그대로 목표를 보시면 신체 균형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자세를 취해본다는 동일하죠. 해설 내용이. 유연성의 설명과. 그래서 움직임 요소, 체력 요소 중에서 이제 이거는 유연성에 해당한다.
라고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여기에 나오는 모든 활동들은요. 어디에 나온 거냐면 저희 지도서 있죠. 12권 활동 지도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시험 문제 나온 게 제가 만든 활동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나중에 그거 12권 다 볼 시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문 자체를 그 12권의 지도서 중에서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지도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제 이거대로 쭉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2차 시험 볼 때도 그대로 하시면 되는 체계를 자꾸 반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생활주제 유치원과 친구라는 책에서 이 거울놀이가 있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대로. 자, 그래서 거기도 목표도 제가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거기 이렇게 그대로 써 있어요. 지도서에. 신체 균형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자세를 취해 본다. 그래서 이것은 체력 요소인 유연성과 관련돼 있습니다. 자, 2번 니은에서 교사가 유아들에게 의도한 움직임 요소는 무엇입니까? 자, 니은은 선생님이 거울에 대해서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해 볼게. 자, 행위의 주체는 유아고 다만 교사는 걔네들이 한 대로 따라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움직임 요소는 신체 모양을 만들고 그 움직임을 따라하는 거겠죠. 그래서 움직임 요소는 신체 모양이고 그 중에서 하위 변이는 거울이다 보니까 대칭이 되니까 대칭 모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위로보다는 그냥 체력 움직임 요소만 쓰라고 했으니까 신체 모양이라는 말을 꼭 들어가야 되겠죠. 신체 모양 중에서 대칭 모양 이렇게 쓰면은 정확하지만 대칭은 못 쓰더라도 신체 모양 이거는 써야 된다는 거죠. 움직임 요소. 다음 3번. 디귿의 교사가 보여준 동작의 명칭을 쓰시오. 자, 이거는 뭐라고 쓰셨어요? 디귿은? 걷다가 동그라미 안에 발을 모아 뛰어내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거 좀 혼동되는 거는 뒷부분에 발을 모아 뛰어내리면 요거는 두발뛰기라는 거 알겠는데 그 앞에 이렇게 걷다가라는 게 혼동됐죠? 걷다가 뛰는 거 두발뛰기인가? 라고 생각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발뛰기의 그 정의 다시 한번 해서 써놨어요. 자, 두발뛰기는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 뛰기는 걷거나 달리는 동작으로 이동을 해요. 일단 하다가 한 발 또는 두 발로 공중에 붕 떴다가 두 발로 뭐 착지한 동작이다. 무조건 점핑이라고 해서 제자리가 점핑하는 게 아니라 걷거나 뛰다가 붕 떠서 착지하면 다 두 발 뛰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제시문에 있는 것처럼 그죠? 선생님 걷다가라고 돼 있었어. 니은이 이렇게 걷다가 점프하면 두 발 뛰기예요. 그래서 3번은 두 발 뛰기 또는 점핑 이렇게 영어로 쓰신다면 그것도 정답입니다. 자, 4번 리을과 관계에 있는 세부 내용. 두 명이 짝을 짓고 한 명은 거울이 되어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신체 표현해 본다. 자, 이건 당연히 두 명이 짝이 지는 거니까 하나밖에 없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신체 활동에 참여한다. 세부 내용은 다 썼겠죠. 다음에 5번. A에서 사용된 자, A는 봤더니 표에서 활동 방법에 A가 돼 있네요. 그 방법에서 동작교육적 교습 학습 방법이 직접적 교습 방법이라는 걸 볼 수가 있다.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느냐? 그 문장을 그대로 찾아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직접적 교습 방법을 드러낸 문장은 직접적 교습 방법이란 아이들한테 시범을 보여준다든지 설명을 한 다음에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거. 그게 직접적 방법이니까 시범을 보여준 게 있었죠. 교사는 다양한 표현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교사를 따라 신체 표현을 하도록 한다라는 면이 가로넣기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쓰시면 찾아쓰게 된다. 그래서 4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죠. 근데 어렵지 않았는데 그 신체 모양이 조금 어려웠어요? 왜? 어떤 게 헷갈렸어요? 신체 모양이?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다 둘이 같이 하는 걸로. 근데 시험 문제가 지금 보면 4번이 같이 하는 거 협력에 대해서 이미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게 그 시험 문제 흐름상 이건 또 답이 아닐 거라고 캐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예. 그러면 이거 이래서 답이 아니구나. 다른 거 찾아야 되겠네. 이건 이미 나왔네. 4번에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게 헷갈릴 수 있었나 이게? 신체 모양이 요소고 그 밑에 하위가 밑에 있는 직선 모양, 곡선 모양, 비대칭. 이게 하위. 다시 그러면 개념 정립을 좀 수정을 하세요. 자, 그럼 다음에 5번. 자, 5번은 자, 이것도 생활주제 봄이라는 지도서에 있습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나오긴 했지만 황사도 여기 나 지문이 요번에
바뀐 감염병에서 나온 거라서 제가 요것들 나아지문 내려고 사실 가를 가져왔어요. 자, 가는 이제 황사는 솔직히 안전이라고 할 수 있죠. 4번 문제가 신체 동작 문제였으면 안전에 대한 5번 문제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별로 뭐 공부할 거보다는 암기해야 될 부분이니까 자, 봄에는 황사가 분다는 것을 안다. 목표, 황사의 위험성을 안다. 목표가 4개가 있는데 가에 나와 있는 실험 활동, 황사를 관찰하기 위한 활동을 소개했는데 그 실험이 적신 약솜을 하나는 교실 창밖에, 하나는 안에 놓고 귀가 전에 2접시에 있는 솜을 비교해보는 활동을 할 건데 이 실험 활동과 관련된 목표가 4개 중에서 뭐냐라는 거죠. 뭐라고 쓰셨나요? 네 번째 거 쓰셨어요? 다른 건 아니죠? 황사 분다는 걸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험성도 아니고 솜에 이제 황사가 묻는지 안 묻는지 궁금한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목표 쓰면 돼요. 다음 2번 황사 대처 방법 교육과 관련된 세부 내용. 그거는 다 쓰셨죠? 이것도?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만 5세라고 했으니까. 자, 3번 황사 대처 방법의 내용 중 잘못된 것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자, 어떻게 고쳤나요? 눈물이 나도록 물 마시기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헷갈렸어요? 네,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헷갈릴까봐 일부러 냈어요. 확인하려고. 그래서 눈물이 나도록 물을 많이 마셔야지 자꾸 미세먼지, 황사가 눈에서 눈물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맞고 맨 마지막에 실내 활동을 부분적으로 실시한다가 아니라 금지하도록 돼 있어요. 완전히. 저희 유하다 보니까 성인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헷갈릴까봐 일부러 이제 제가 한번 다시 확인 차원에서 부분적이 아니라 완전히 금해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쓰지 않지만 실내 활동을 금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바르게 고쳐서 이제 부분적이란 말 대신에 쓰시면 돼요. 자, 4번 감염병 나지문에 있는 감염병 방지를 위한 방역 물품의 비축 및 보관에 대한 사항이다. 여기서 뭐가 바뀌었냐면 비축 및 보관도 바뀌었고요. 방역 물품 그것도 말도 다 바뀌었어요. 이제 보관 그런 게 바뀌어서 그 제목 같은 것도 잘 보시고요. 그래서 방역 물품은 요 내용 다 이거 본 적 없죠? 이 지문, 나지문. 방역 물품은 유아수나 학급수 등 유치원 규모를 고려해서 발열 감시, 전파 차단, 소독 이 3가지를 위해서 항상 상시적으로 비축해야 된다. 뭐를? 방역 물품을. 오히려 방역 물품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어렵게 내다 보니까 세부를 냈지만 조금 시험 문제는 좀 큰 걸 물어보니까 방역 물품이라는 거 매년 2학기에 물품별로 비축 현황을 파악한 후에 그 비축 기준 대비 부족분을 이제 산출, 즉 체크해서 구비해 놔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 유치원에 구비해 놔야 될 거 학교에 체온계, 마스크, 장갑, 알코올 손소독제 이런 것은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면서 가급적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돼요. 그런데 기억에 해당하는 말은 뭐냐? 특히 4세에서 12세 우리 유아들에게 해당하는데 이 소아들은 소형 이것을 사용해서 병원제 차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병균 차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는 비축 전량을 비축하는 모든 양을 소형으로 권장한다. 즉 방역용만 해당한다. 자, 이거 몰라도 쓸 수 있었겠죠? 그죠? 애들한테 착용해야 되는데 병균 차단 효과가 있는 거. 소아용, 소형, 마스크 쓰셨죠? 썼어요? 못 썼어요? 그렇구나. 그럼 뭐라고 썼어요? 궁금하다. 뭐를 구비해야 된다고 썼어요? 네. 비축 목적인데 마스크를 비축하는데 마스크가 방역용 일회용으로 나눠져요. 아, 그 표현이 그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네. 그죠?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표를 다 넣어줄 걸 그랬나 보다. 내가 봐도 이상하긴 하네, 지금 보니까. 저는 그대로 이제 갖다 하느라고 이제 안 봤는데. 그 다음에 그 비축 물량은 유아 10명당 몇 개일까요? 그냥 한번 때려서 맞춰보세요. 최소한 10명 중에 몇 개는 있어야 될까요? 우리 반이 30명이니까 애들이 22명이라고 치고 10명당 3개는 있어야 된대요. 3개. 네, 3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이번에 좀 저기 감염병 예방 그 매뉴얼에
자꾸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이라서 시험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근데 이걸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죠? 그래서 제가 보고, 아, 요것만 조금 우리한테 해당될 것 같다. 저 개정되는 부분이니까 그것만 실어서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보고 가보면 또 어떻게 안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저번에도 또 그 합격 수기를 보니까 그렇게 한 번쯤 보고 간 것들이 다 도움이 됐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사실 요번에 그걸 냈었거든요. 제가 물놀이 안전교육. 여러분들 시험 문제 없었죠? 2차 할 때 인천 지역에서 물놀이 안전교육이 이렇게 장학 자료로 그냥 배부되는 자료였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를 못 내줬어요. 그래서 못 냈으니까 읽어봐. 그러면서 그걸 나눠줬거든요. 그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네. 그럼 2차 시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때 교수님 주신 거 그거 안 봤으면 대답 못했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근데 시험 문제를 안 냈으니까 막 자세히 본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쭉 한번 읽고 간 건데 그걸 그때도 기억나서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소한 것도 한 번씩 이렇게 감염병 이런 것도 솔직히 이렇게 보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나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래도 이렇게 훑어보면 제 눈에 아, 이거 나올 만한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거는 그래도 또 보고 가는 게 저도 또 안심이 되니까 이제 한번 냈어요. 자, 6번. 이제 의사소통. 의사소통 영역에서 의사소통 문제는 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죠?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니까 뭐. 자, 시효까지. 이것도 그대로 다 있거나 또 없는 건 어디에 있냐면요.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직전교육에서 하는 유아 언어교육 뭐 이런 책 있잖아요. 저희 대학 교재. 이제 거기에 있는 활동들이에요. 자, 가의 기억에 근거해서 교사가 지도하고자 하는 의문론적 요소는 뭐냐? 이거는 쉽게 쓰셨죠? 음소. 네, 다음 2번. 시효과 지읒을 바른 모모로 써본다.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라고 했어요. 목표가 바르게 읽을 수 있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아니 알아보고 써봐요 라고 했으면서 이거 왜 목표를 안 썼지? 라고 제가 시험 문제를 내면서 이렇게 지도서에 있는 활동들을 보니까 목표가 빠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 보고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한 건데, 자, 여기에 지문이 쓰는 순서를 알아보고 써보아요 라고 했고, 또 위에 목표가 바르게 읽을 수 있다라고 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른이란 말을 목표를 집어넣는다면 시옷과 지읒을 바른 모모로 써본다. 뭐라고 넣으셨어요? 바른 순서로 또는 순서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3번. 디귿과 리을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세요. 자, 디귿은 가의 활동은 언어교육 방법에 있어서 무슨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시읒과 지읒 딱 보는 순간 그냥 발음주의 접근법이죠. 이제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리을은 하향식, 상향식. 상향식 접근 방법을 취한다. 3번은 그냥 다 봐주실 거고. 자, 4번. 장점 중에 틀린 것을 찾아라. 자, 장점이 아닌 거 뭐였어요? 발음 중심 접근법의 장점이 아닌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유를 쓰라 그랬죠. 이유를 잘 써야 되겠죠. 다 찾는 거 쉬웠어. 반복적 읽기와 베끼기로 쓰기 활동 증가. 이거 다 찾으셨죠? 예. 근데 그게 왜 장점이 아닌가? 그 이유가 뭐냐? 반복적인 읽기와 베끼기는 아이들의 뭐를 떨어뜨린다? 흥미를 떨어뜨리고 읽기와 쓰기를 하기 싫게 또는 어렵게 만든다. 자, 그래서 그 해설 지문 좀 볼게요. 의문론의 요소에는 지금처럼 그러니까 음소도 있지만 음소 이외에 또 뭐가 있어요? 의문론에 해당하는 요소는 소리의 강약, 억양, 발음. 이것도 의문론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항상 음소만 물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억양도 물어볼 수 있고 강약도 물어볼 수 있고 발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정답으로. 의문론에 해당해요. 다. 그다음에 발음 중심 접근 방법에서의 자, 중요한 거 세 번째 줄.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제공을 연습시키기 때문에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건 좋지만 원리를 터득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막 읽어댈 수 있지만 흥미와 아이들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맨 밑에 누리과정 해지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복적 읽기와 베끼기와 같은 활동은 유아들의 흥미를 저하시켜서 읽기와 쓰기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과 글을 나타내려고 하는 총체적 접근 방법이 효과적이다. 흥미가 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동극 계획안이다. 자, 문학적 요소에 대해서 물어봐. 기억.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끝까지 잘 들어보렴. 이라는 활동명에 관련된 세부 내용. 거의 뭐 80%는 알려줬죠. 그냥 또 만 5세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주의 있게 듣는다.
이게 만 5세에 대한 내용일 거고 2번 문학의 구성 요소 중에서 니은이죠. 니은. 자, 니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나 지문에 들어있네요. 그래서 그중 6개 중에 하나, 2개는 그 뒤에 붙은 조사 때문에 해설 때문에 정답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두 번째 얘에 있는 니은이 어떤 땡땡이 나올까? 뭐 책에 나오는 거 나올까니까 뭐 당연히 인물 물어보는 거겠구나라고 실마리를 잡아서 정답은 등장인물 이렇게 쓰셨을 거고 3번은 동국을 선정할 때 선정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교사는 적합하지 않은 것을 수정해라. 일단 찾아서 수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적합하지 않은 거는 대화가 많이 들어있고 반복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선정. 자 이거 다 틀렸어요? 대화가 많이 들어있고는 맞아요 틀려요? 동국해야 되니까 대화가 많이 들어있어야 돼요. 뒷부분만 틀렸어요. 반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반복이 되지 않으니까 반복이 있는 내용으로 선정한다는 뒷부분만 수정해서 이제 고치셔서 쓰시면 돼요. 자 4번 로젠블렛의 질문 유형 중에서 디귿은 임금님은 무슨 임금님이라고 했니? 책에서 나오는 정보를 물어보죠. 이 책의 내용. 그러니까 정보 추출적 질문이라고 쓰시면 되고 다음에 반응과 질문의 유형이 똑같이 말했기 때문에 해설에는 제가 반응 유형을 넣어놨어요. 자 5번은 그냥 문맥상 그냥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쓰셨나요? 영어로 쓰셨어요? 한국말로 쓰셨어요? 뭘로 썼어요? 어디 생각났어요? 다행이네.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정답 모델링인데 못 썼을까봐 시범도 정답으로 맞게 해주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8번. 와, 이제 뭐 80점 나오겠는데? 이렇게 막 다 했으면? 응? 자, 8번 문제 놀이의 장면인데 놀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관계 영역 문제죠. 자, 인형의 머리를 빗기면서 아 정말 이쁘다 라고 얘기하면서 현지야 지아도 인형놀이 하고 싶나 봐. 같이 할래? 싫어 내 차례야. 아직 많이 못했어. 지아를 밀친다는 거죠. 자, 밀치면 공격성이 드러났어요. 눈물이 글썽거린다. 그러면 지아가 속상하잖아. 한 번씩 가지고 놀면 안 돼? 라고 말했어요. 저희 아들이 상원이라서 항상 좋은 효과를 상원이한테 제가 시키는 것 같아요. 예문 줄 때. 가해의 상원이가 보이는 행동으로 1번 안 했네요. 현주가 부족한 정서와 관련된 능력이다. A에 해당하는 말을 쓰시오. 자, 정서와 관련된 능력이에요. 막 여러 가지 헷갈릴 수 있는데 정서와 관련돼서 감정의 정확한 정서 인식을 한 다음에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상황에 맞게 나의 정서를 변화시키는 능력. 정서를 막 변화시켜. 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 조절이라는 게 전공 용어고 그때 정서 인지, 정서 이해, 정서 조절 기억나시죠? 그 5가지 중에서 정서 지능, 정서 진행과 관련된 것들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자, 정서 조절이 1번 답이고 2번은 자, 나눠주기나 양보하기가 같이 기술, 사회적 기술인데 친구를 사귀기 위해 아까 친구 관계를 만족스럽게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단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정답은 사회적 기술이 아니라 친사회적 기술이라고 쓰셔야 돼요. 다음에 이 친사회적 기술은 학업 성취도라 다른 것에도 영향을 끼친다. 3번 나의 니은에 해당하는 사회교육 평가 방법을 쓰시오. 자, 나의 니은은 지아는 다른 강점도 많은데 사회성 발달이 늦은 편이다. 지아가 잘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발견해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선택해서 지아의 사회성을 증진시켜야 하겠다. 이것처럼 사회성 평가 방법 중에서 강점을, 즉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강점 기반 평가라고 하고 요즘 나오는 유아 사회교육 책에 이제 평가 부분에 이것이 간간히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사회성 측정 방법 기억나시죠? 모레노. 그것도 그 당시 시험지 나올 때는 지금처럼 유아 사회교육에 모레노게 조금 나올 때 그게 시험지 나왔거든요. 이 강점 기반 평가도 지금 간간히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쯤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강점 기반 평가의 기본 베이스 이론은 누구의 이론이죠?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고 다중지능은 그 전에 지능의 IQ가 뭐라고 말했죠? 한 가지 단일 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으로 아니다. 지능이라는 것이 한계가 아니다. 다양한 지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반박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어떤 흐름도 아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인지적인 거 IQ만 강점이 아니라 본인들이 IQ 이외의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강점을 키워주면 아까 말했던 IQ도 따라 올라온다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IQ에 치우친 교육을 하는 것이 교육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의의를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다의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를 적으시오. 자, 다의 디귿은 셀만의 이론이고 역할 수용 능력을 다시 5단계로 세부적으로 나눴죠. 그래서 그 몇 페이지예요? 해설서 보시면 셀만의 마음이론 표를 보세요. 그래서 발달 수준 사실 시험 문제는 2수준을 냈지만 제가 생각할 때 1수준이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저는 2수준을 냈지만 자, 1수준은 명칭이 사회 정보적 조망 수용, 2수준은 자기 반영적 조망 수용 능력인데 조망 수용도 우리는 이때까지 그냥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 이렇게만 배웠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사회적인데 그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을 다시 5개로 쭉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조망 수용할 때 1수준, 2수준 둘 다 우리 유아에게 해당돼요. 근데 1수준의 기준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의도나 감정을 추론할 수는 있지만 추론은 해요. 머리는 추론하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해요. 그런데 2수준은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완전히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수준과 2수준의 차이, 명칭, 사회정보적, 자기반영적 요 두 가지는 셀만의 이론에서 시험 문제에 해당된다. 관련이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를 처음 보는 선생님들 계시면 사회적 역할 수용 능력을 다시 5개로 나누는 미분화된 사회정보적, 자기반영적 요 3가지 단어는 다시 한번 암기하셔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5분만 쉬었다가 이제 B형 하도록 하겠습니다.